안녕하세요. 응급의학과 전문의 최석재입니다. 네, 소개를 조금 드리자면 화홍병원의 응급의학과 과장으로 근무 중에 있고요. 대한응급의학의사회 공보이사 겸 대변인 맡고 있고, 그다음에 대한응급의학회 공보위원, 그다음에 작가로도 책을 2권 쓴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응급의학과 의사 그리고 간호사 이런 응급실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직종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 직업의 의미, 여러분들께 직업의 의미란 무엇일까, 우리가 성인이 되는 그 과정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준비를 한다면 더 재밌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제 나름 생각했던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홍보 영상으로 제일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영상인데요. 기즈 온 더 블럭에 나왔던 내용이 저를 소개하는 가장 좋은 내용이어서 1, 2분 정도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쉬는 날이세요? 네, 오늘 쉬는 날이고 내일 근무. 근무 뭐? 아니 근무 중에 이러고 지금 나는. 일과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해서요. 응급실이라는 게 24시간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근무하는 시간이 짧고 굵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 저를 소개하는 대표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강의 때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다 올라가 있으니까, 또 재미있는 부분들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죠. 자, 그래서 내 삶의 목표가 있다면? 이라는 질문을 던져봤는데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언가요? 저는 저 나름의 맨 마지막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중간의 길이 어떻게 변할지 휠지 꺾여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 하나의 목표라면 제가 이제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이 한 여행, 삶이란 한 여행을 잘 살다 갔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다. 어차피 갈 때는 다 똑같은 건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의미 있게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게, 그 다음에 내가 만족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산다면 그게 의미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 여행 잘 살다 가는 그런 좋은 여행을 만들고자 하는 게 목표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길을 또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서 강의할 기회 있을 때 이렇게 제 삶의 목표와 길을 보여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의사라는 한 명의 직역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응급 의료가 잘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에서 한 역할을 한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최근에 응급의학 의사회의 활동을 같이 돕고 있습니다. 응급의학과 의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볼까요? 응급의학과 의사의 과정 이런 거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시기는 아직 아닌 것 같아서, 응급의학과 의사가 뭐 하는 사람들인지, 그 다음에 가장 험한 상황에서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을 때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는지를 영상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매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지만 조금 험한 꼴을 보시게 될 텐데, 조금이 아니라 많이겠죠. 교통사고 심하게 난 환자들이 어떻게 처치받는지를 보게 될 텐데 너무 놀라지 마시고, 응급실에서는 이런 일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참 힘들었던 시절인데요. 레지던트 시절. 전공 1년차가 이제 왼쪽의 영상이 1년차 영상이고, 이제 오른쪽의 영상이 이제 2년차 때 영상입니다. 그 중에서 한 개 2년차 때 그 모든 어떤 응급처치들에 대해서 아주 힘들게 배웠던 시절 한번 같이 볼게요. 한밤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먼저 이송된 남자의 심장은 이미 멈춰 있었다. 급히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지만 얼굴과 목 주변을 뒤덮은 짙은 자주색 반점들이 심상치 않은데. 안쪽에 뭐 있어? 가슴에 심한 타격을 받아 질식했을 가능성이 높다. 차량이 부된 건데, 측면으로 부된 건데, 환자는 몇 명인지 파악은 아직 안 됐어요. 곧이어 도착한 또 한 명의 환자.
겉으로 보이는 외상은 없지만 역시 심장은 뛰지 않는다. 급히 응급실 의료진이 두 팀으로 나뉘어 각각 심폐소생술을 진행하는데 양쪽 튜브 좀 다 준비해요. 네. 앞으로 중환자가 더 이송된다면 현재 응급실 안의 의료진의 수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 중환이 한꺼번에 와서요. 좀 와달라고 하십니다. 예. 다른 과로 파견된 응급실 선생들을 기다리는 사이 같은 사고 현장에서 세 번째 환자가 실려왔다. 팔도 부러졌어요. 조수가 거의 다 먹은 상태예요. 심폐소생술과 동시에 다른 부상을 찾는 것 또한 중요한데 남기라, 너 이 환자는 막아. 두개골이 손상된 듯 환자의 귀 속에서는 피까지 흘러나오고 승용차랑 승용차인데 정확한 사고 경위는 알 수 없고요. 그 조수석 거의 다 그 기어 넣는 데까지 다 찌그러져 있는 상태였고요. 의사의 두 손에 심장을 맡긴 채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세 명의 환자. 너 저 안에 방 안에 가. 석재야 거기 라이트에 체스트 튜브 박아. 각각 필요한 처치를 놓쳐서는 안 되는데 저희가 그 가능성 있는 환자랑 없는 환자를 좀 구분을 좀 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가능성 있는 환자들은 더 적극적으로 수치를 하고 도저히 가능성이 전혀 없는 환자들은 좀 제외를 하는 경우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미 질식한 지 오래된 첫 번째 환자에게 더 이상의 심폐소생술은 무의미하다. 이게 그만해요. 혹시 있어요? 네, 더 이상 못해요. 이제 남은 환자는 2명. 한번 스톱해봐. 두 번째 환자의 심장에 미세한 떨림이 감지됐다. 리듬은 포커스. 심장의 리듬을 찾아주기 위해 제세동으로 전기 충격을 준 후 다시 시작하는 심장 마사지. 썩시는 분만 쏴주세요. 더 이상 반응은 없다. 경찰의 조사가 시작됐지만 사고 경위는 물론 사고자의 신원조차 오리무중. 항상 나온 대로 그렇게 있어요. 질적사 하나도 안 나왔어요. 야심한 밤 목격자도 없는 교통사고. 그 전말을 알고 있는 또 한 명의 환자가 사망했다. 이제 남은 사고자는 단 한 명. 딱 한 번 심장에 반응이 있었던 환자다. 여기 핍 한 번 있었어요. 뒷핍 한번 떠가지고요. 좀 더 보자. 산산이 부서진 갈비뼈 안을 초음파로 살핀 결과 복부에 가득 찬 혈액이 심장까지 누르고 있는데 이거 연결해 주세요. 옆구리에 구멍을 낸 후 피가 찬 곳까지 관을 넣자 순식간에 쏟아져 나오는 엄청난 양의 혈액. 네, 오른쪽에서만 거의 한 2리터가 나오거든요. 튜브 박자마자.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에 지금 다 폐가 다 지금 손상을 입어서. 계속되는 심폐소생술에도 심장에 반응은 없고 출혈은 계속 늘어만 갔다. 됐으면은 응급실 6개. 환자는 얼마나 더 버텨줄 수 있을까? 손 떼볼까? 좋아. 1시간 가까운 심폐소생술에도 심장은 돌아오지 않았다. 이 사람이라도 살려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중간에 한번 반응이 있었는데 잠깐 다시 그 이후로 반응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사망선을 했습니다. 의사에겐 너무도 익숙한 인간의 죽음. 하지만 절대로 익숙해지지 않는 것은 환자에게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바로 이 순간이다. 네, 전공의 시절 이런 식으로 이제 환자들을 보고 치료를 하는 연습을 계속하는 거죠. 하면서 이제 동시에 이제 치료를 직접 진료 전선에 뛰고 그때 제가 전공이 2년차 때니까 이게 2009년도거든요. 2009년도 지금부터 12년 전에 그때 시절에는 이제 외상센터가 따로 없이 이게 교통사고 난 환자도 다 같이 응급실로 실려왔거든요. 그래서 응급실에
제일 처음 이제 50대 중년 남성 환자가 가슴 쪽을 심하게 부딪혀서 이제 온몸이 특히 상체가 이제 멍이 심하게 든 상태로 왔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 나이 18살 나이 학생들이 2명이 이렇게 왔는데 모두 결국은 사망을 했고요. 알고 봤더니 이 학생들이 빗길에 아빠 차 타고 이제 밤에 광란에 질주를 하다가 택시랑 사고가 난 그런 사고였어요. 되게 안타까운 사고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응급실에서는 이제 중환 환자들, 특히 이제 목숨이 경각에 달린 환자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지금 특히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이제 2년간 지속이 되면서 열나는 환자나 감기 증상, 몸살 증상 이런 게 있는 환자들은 더 치료를 받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고 있고, 특히 지금 위드 코로나 이후에 환자들이 계속 응급실에 들어오질 못하고 음압격리 치료하는 데가 있어야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 공간이 지금 꽉 차 있기 때문에 진료를 제대로 볼 수가 없이 먼 곳을 떠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뭐 백신 얘기가 나오고 그러고 있을 텐데 건강, 그 다음에 이제 면역 능력, 그 다음에 감기 안 걸리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은 다른 가족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집안에 있으면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 이제 다음 직역으로 이제 뭐 간호사분들이 있는데, 간호사분들의 간호 업무 또 영상으로 준비를 한 게 있었는데 뭐 이것까지 보지는 않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응급실 간호사들은 뭐랄까 경무의 이제 3교대 때문에 이제 낮에 근무, 오후에 근무, 밤 근무 이렇게 3개로 나눠서 돌아가면서 특이하게 이제 병동 같은 경우는 밤 근무가 좀 일이 적은데 응급실 같은 경우는 밤 근무가 일이 많죠. 밤에 더 피곤하고 더 힘들고 이런 직역이고요. 그래서 고생들이 많은데 응급실이라는 팀의 한 일원으로서 응급의학과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이렇게 팀을 이뤄서 환자들을 보고, 119 대원도 어떻게 보면 팀이죠. 그 다음에 그 환자들이 이제 입원해서 이제 경환들이야 병실 가면 되지만 중환자실로 갔을 때 중환자실에서 같이 또 치료가 되는 과정도 하나의 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응급실이라는 팀과 그 전에 병원 전 단계의 팀, 그 다음에 중환자실이라는 또 팀, 이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이제 응급의학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보람과 그 능력을 가진다는 것은 좀 특별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응급의학과 의사도 이제 내 앞에서 쓰러진 환자는 절대 생명을 놓치지 않을 자신이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간호사들도 내 눈앞에서 쓰러지는 환자 어떻게든 살려낼 수 있다는 팀워크의 자신감으로 환자를 보는 일을 하고 있지 않나. 그게 어떻게 보면 직업적인 사명이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어떤 응급실에서 보는 이제 멤버들의 직업과 사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럼 직업은 무엇인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응급의학과 의사, 간호사가 좋다, 뭐 해라 마라 이런 내용이 아니고, 예전에는 이제 직업이란 무엇이었을까? 예전에 과거의 직업, 우리 부모님, 저희 부모님이니까 여러분들께는 더 연세의 차이가 있겠죠. 우리 부모님들 직업이라는 거는 내가 대기업에 들어가든 중소기업에 들어가든 다른 일을 하든 하나의 일을 시작하면 평생 그 일을 하고 살고, 그 일에서 퇴직을 하고 그 일에서 나온 퇴직금으로 이제 여생을 사는 그런 모델이었다면, 현재는 너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와 저의 동료들, 저의 나이대의 사람들만 비교해봐도 한 직업을 가지고 한 직업을 평생 직종으로 삼고 60세, 65세가 되면 퇴직해서 그거 가지고 남은 여생을 산다라는 개념은 없어진 지 오래지 않나. 왜냐하면 일단 정년이라는 것 자체가 보장이 안 되고요. 40세만 넘어도 새로 들어오는 20대 후배들한테 자리를 내어줘야 될 판에 그런 능력제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되었고, 예전처럼 뭐 경험을 중시해서 65세까지 인정해주고 이러는 개념 자체는 없어진 지 오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임원이 되지 않으면 40대 후반이면 회사를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심심찮게 들을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이제 전문 직종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런 안정성에서는 좀 편안한 대신에 뭐랄까요, 그 직종 하나만 가지고 평생을 산다는 개념은 없어졌달까요? 그래서 예를 들면서 내가 내 자신 개발을 하지 않고 이 직종만 가지고 평생을 살 생각을 하면 도태되기 쉽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도 한계, 내가 이 응급의학과 의사니까 내가 이거 가지고 이 능력 가지고 평생 먹고 살겠어, 나는 더 이상 개발이 필요 없어라고 말한다면
평생의 직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대부분 이제 2차 병원에 이제 봉직이 월급을 받는 의사로 소속돼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월급을 받는 시간 동안에는 좀 편안한 생활, 여유 있는 생활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 나이가 좀 들면서 이제 50대가 넘어가면 사실 2차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의사라고 평가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직종을 그제서야 구할 것인가, 그럴 수는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내 자신의 능력을 개발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미래 직업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어서 직업을 갖게 될 때는 그런 구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부모님이 말하는 직업의 모습이 내가 미래에 살게 될 직업의 모습과는 너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미래 직업은 그래요. 어떻게 보면 평생 직장이라는 건 당연히 없을 거고, 능력에 따라서 이 직종 저 직종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아다니게 될 수도 있어요. 요즘 IT 개발자분들의 모습이랄까요? 이 회사에서 뭔가 프로젝트를 하고 나면 그걸 캐리어 삼아 다른 프로젝트 중에서 그 회사가 이 능력을 원하는 데가 있으면 능력을 인정받고 다른 회사로 또 이직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또 일을 하거나 아니면 프로젝트 삼아서 하거나, 요즘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그 프로젝트에서 역할을 수행을 한 다음에 그다음 그 프로젝트가 끝나면 또 그 프로젝트에서 수행했던 어떤 능력을 인정을 받고 다른 회사에서 또 부르면 그걸 인정을 받아서 또 다른 데 가서 프로젝트를 하고, 이런 업무들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디자인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아마 미래의 직업에서는 그게 더 빠르고 다변화돼서 돌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내 직종에서 캐리어를 쌓으면서 계속 이직을 하는 게 당연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고요. 어떻게 보면 그 회사에 소속된다는 그 개념 자체도 굉장히 흐릿해질 수도 있어요. 프리랜서로 여기서 일하고 다음 프로젝트에서는 여기서 일하고 다음 프로젝트는 여기서 일하고. 그렇게 일하려면 어떤 능력을 가져야 될까요? 지금처럼 학과를 잘 정하고 대학교가 높은 데를 가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에 가서 대기업에서 임원을 달고 평생 살고 있고 이런 개념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닌 능력제로 돌아가는 직종이라면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 계속 개발해내고 뭔가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만 살아남는 그런 구조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잖아요.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뭔가 사회를 변화시키고 뭔가 사회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절대 다수가 일을 하면서 살고 노약자만 우리가 부양을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인구의 한 반 정도는 기본소득을 받으면서 일 없이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공공에서 만들어주는 아주 작은 일을 하면서 그거에 맞는 작은 월급을 받고 급여를 받고 생활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받고 일을 하고 진짜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인구는 아마 반 이하가 되지 않을까. 그 인구는 이제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베네핏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캐리어를 쌓으면서 동시에 자신의 삶의 만족도를 올릴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뭔가 그냥 왜 사는지 잘 모르겠는 그런 어떤 삶의 정체감,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살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우울한 얘기가 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 물론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삶에서 만족을 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정답이 될 것인데, 그래도 내가 뭔가 사회에서 일정한 의미를 갖고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면서 의미 있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다면, 그럼 우리의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학업생활 동안 준비하는 직업이라는 거는, 과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 산을 오르는 베이스 캠프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베이스 캠프는 사람마다 레벨이 다를 수도 있어요. 베이스 캠프 1처럼 4,000m대에 있을 수도 있고, 캠프 2처럼 5,600m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캠프 3, 6,400m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삶의 목표가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안나푸르나 8,091m에 올라가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 뭐 7,200m 정도만 갔으면 나는 충분히 만족한다 하면서 경치를 보고 내려올 수도 있을 거예요. 꼭 정상을 탈환해야지만 그 삶이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원하는 목표가 있다면 거기까지 가기 위해선 좋은 캠프를 가져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높은 레벨의 베이스 캠프를 만들고 등반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는 것은 그 정도의 의미가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어떤 삶의 목표를 맞추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 직종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높은 레벨의 베이스 캠프를 만든 거라는 생각을 들고요. 하지만 거기서 안주하고 거기서 멈추면 거기까지만 가고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 더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자신을 가만히 두지 않고 하루하루 개발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업이란 인생의 목적이 아닌 하나의 수단이지 않느냐.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공부라는 개념을 내가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올인을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삶을 평생, 그 80평생도 아니고 60평생도 아니고 80평생도 아니고 100평생, 120평생이 될 텐데 그 평생 동안 내 자신을 개발하는,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 책을 읽든지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듣든지 그렇게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배우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지금까지 베이스 캠프를 만들고 의사라는 베이스 캠프를 만든 과정을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활동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면서 얘기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요즘은 이제 방송 활동을 열심히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KBS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로서 불러주셨을 때도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예능 프로그램이나 다큐 프로그램 등에서 이제 일반인들께 이런 삶의 모습을 보여드릴 기회가 있다 하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14년도에 생명최전선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요셉의원에서 봉사활동하는 의사로서의 모습을 또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봤던 2009년 MBC 닥터스, 그 다음에 2008년에 EBS 극한직업의 응급실 의사편, 이런 방송 활동들을 참여하고, 요즘은 응급의학 의사회의 홍보이사로 활동하는 모습 때문에 또 이제 방송 활동을 하게 될 일이 좀씩 생기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책을 쓰는 작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응급실에 아는 의사가 생겼다. 이 두 번째가 제 첫 번째 책이었고, 그다음 왼쪽에 있는 우리 아이 응급주치, 응급실에서 만나는 소아 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묶었던 책이 두 번째 책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유튜브 활동 건방진 닥터스라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유튜브에서 건방진 닥터스 치면 저희 채널이 나오니까요. 오셔서 응급실에서 여러분들께 꼭 전달해야 될 일들, 현재의 의학 상황 이런 것들을 담고, 그 다음에 생활 지식들도 많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놀러 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영상으로 라이프 플러스 이제 재작년이죠. 재작년 말 2년 전에 한화생명에서 이제 광고를 찍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광고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응급의학과 의사로서의 소회보다는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건 결국은 가족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요. 그래서 우리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줄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응급실이라는 게 제일 안 좋은 일일 때 오는 곳이잖아요. 근데 환자는 깔린 환자만 40명이에요. 진짜 보호자분들이 와가지고 자식의 주검을 확인하는 순간 난리가 나죠. 그러면 그날 일하기가 참 그래요. 엑스레이는 저희가 다시 찍어볼 거고. 진짜 내가 힘들어서인 경우는 좀 특별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아팠어? 너무 아파서 그랬어? 애들이 사고 났을 때가 제일 충격이 큰 겁니다. 내가 힘들어서 한잔하자 하는 말은 그럴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이게 회식이 아니죠. 그거는 진짜 회식의 분위기가 아니라 그냥 뭐랄까 좀 한탄 서로 위로하는 그런 자리. 저 때만 해도 응급의학과를 좋아서 선택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재활의학과. 그때는 재활의학과 가고 싶었어요. 제가 공부를 못해요. 그 의대 안에서는 꼴등이에요, 꼴등. 외우는 걸 너무 못해. 뭐 드라마를 보고 선택했어요. 아니면은 뭐 환자 살리는 게 멋있어 보였어요. 이런 거가 내 삶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면 누가 그 선택을 자신 있게 할 수가 있겠어요. 맨날 다른 과랑 싸우지, 비전문가 소리 듣지, 잠 못 자는 과지. 맨날 밤새는 게 그게 또 쉬운 일이 아니고. 우리끼리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 아까 여자들끼리. 나이 50 넘으면 어떻게 이 밤을 새냐. 일을 줄여야 될 텐데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거 진짜 아픈 기억인데. 그 할아버지가 처음에 가서 이제 초진했던 게 기억이 나요. 할아버지가 설사를 한번 하셨대, 배가 아프고. 다행히 오늘은 뭐 그런 심각한 거는 머리 쪽에는 없고 조그만 꼬마병 있잖아요. 조금 안일하게 생각한 면이 있는 거죠. 갑자기 산시 선생님이 갑자기 뛰어들어가가지고 야 씨발 빨리 들어와! 누구 앉아있길래 그러나 그러고서 따라 들어가서 보니까 쭉 금방 진찰했던 그 할아버지가 심장이 멈춘 거예요. 교수님이 멱살을 잡히는 걸 보게 돼요. 내가 나서 죄송하다고 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이걸 죄송하다고 해야 돼?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앞에 있었던 그런 트라우마들이 쌓이고 쌓여서 조금 더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조금 못 넘기겠네요. 그래서 후배들한테도 그런 얘기 했어요. 이 환자, 우리가 지금 하루에 200명 가까이 보잖아. 이 환자 한 명이 퇴원할 때 다시 안 좋아질 확률이 만약에 0.5%다. 그러면 너 하루에 한 명씩 사고 치는 거야. 0.1%로 안전한지 생각하고 보내. 저도 못 지키는 면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마인드를 그렇게라도 좀 가지면 걸러지니까, 한 번이라도.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애들이 이제 수영 강습을 가는데 애들이 수영하는 모습을 아빠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그런 얘기를 듣는데 안 갈 아빠가 있을까요? 그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 열심히 가는 거야, 열심히. 120km 가는 거야. 엄마랑 있으면 계속 엄마랑만 있으니까 심심하니까 아빠한테 이제 새벽이든 아무 때나 전화해요. 그 나연이가 아빠 찡 그래요. 이게 뭐예요? 아빠하고 찌를 붙이더라고. 나도 나연찌 그러면서 아빠 이러면은 그렇죠. 아니야, 좀 많이 남았어. 나연이 다른 직종보다는 우리 가까이에 죽음이 언제든지 있고 삶에 대해서 조금은 후회 없이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조금 하기는 해요. 이런 거는 좀 나중에 몇 년 뒤에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좀 덜하죠. 애들이 동물원 과정을 했으면 어떻게든지 1, 2주 안에 만들어내는 거예요. 되게 될 때 해야 돼. 나중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화들처럼 이제 쭉 가겠죠. 그런 순간이 제일 기억에 납니다. 네. 앞에 영상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삶에 가까이 의외로 죽음이라는 게 삶에 가까이 있어요. 응급실에서는 그런 거를 겪을 일이 참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를 보낼 때에도 조금 더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내게 되는 면이 있고 그걸 여러분들께 간접 경험으로나마 얘기해주고 싶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그렇게
교통사고로 하루아침에 유명을 달리하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선 매일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하루하루가 엄청 소중한 하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목표가 있다면 지금의 하루가 조금 더 특별해지지 않을까, 조금 더 다른 의미를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께 제 삶의 목표를 직업이라는 하나의 점으로 두지 말고 우리 인생이라는 게 점점 길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평균적으로는 길어지고 있죠. 그래서 길어졌을 때 내 삶을 목표를 먼 점에다 두고 그 사이에 선을 그리는 과정을 갖는다면 그러면 하루하루를 바라보는 모습이 조금 더 윤택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이렇게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시간이 조금 힘들지라도 아주 열심히 도전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좋은 베이스 캠프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고 그 베이스 캠프가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베이스 캠프가 낮아도 좋은 삶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기회가 있지만 좋은 베이스 캠프를 만들기 위해서 학창 시절을 아주 열심히 노력해 보는 것에 대해서는 응원을 하는 입장입니다. 저랑 이렇게 직접 만나서 그렇게 컨택을 했으면 너무 좋겠지만 코로나도 그렇고 그런 시간의 문제, 공간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었잖아요, 오늘. 하지만 온라인이라는 세상이 또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이렇게 이제 녹화 방송으로, 녹화 강의로 함께 했지만 사실 이제 몇 년만 지나도 메타버스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여러분과 직접 만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지금도 그런 시대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에서 쉽게 연을 이을 수 있거든요. 손만 내밀면 돼요. 그 손을 내미는 게 쉽지 않아서 잘 이어지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들도 만약에 저한테 궁금한 점이 있거나 연결을 하고 싶거나 그렇다 그러면 이메일이 되었든 유튜브 댓글창이 되었든 아니면 블로그에 안부글이 되었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컨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SNS도 있죠. 페이스북이 되었든 인스타그램이 되었든 트위터가 되었든 어느 쪽으로든 만약에 이 삶이 나한테 본이 되어서 좀 따라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컨택을 하십시오. 저한테 메일을 보내셔도 되고 메시지를 보내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고서 또 기회가 되면 직접 만날 수도 있고요. 그런 마음으로 지내시면 또 새로운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여기까지 저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최석재였고요. 다음 기회에는 또 직접 만나서 서로 강의를 하면서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금 오히려 힘든 근무이긴 하지만 이틀 근무 3일 이렇게 남는 시간 어떻게 좀 보내고 계세요 요즘요? 지금 저한테 제일 큰 아이덴티티는 아이들의 아빠로서의 모습이 제일 지금으로서 큰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이 아빠가 오기만을 맨날 기다려 주거든요.